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1년 전 이 종목 샀다면 트랜스포머 7대 기업 주가 96% 올랐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SK 주식회사가요. 흑자 전환을 했네요.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9천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요. 올해 1분기에 예상치가 8,400억 원 흑자 전환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 화나솔루션을 보시면 2020년 1분기에 1,890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작년 1,590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요. 1,892억 원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19% 상승했네요. 고용 인원은요 2,500명에서 5,500명으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118%가 늘었어요. 자, 김승현 화나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사장이 이끄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석유화학 사업에 머물지 않고 수소와 친환경 플라스틱 쪽으로 사업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수소 탱크 업체인 시마론을 인수해 화제가 됐다. 시마론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산하벤처 기업으로 출발한 업체로 우주선용 고압 탱크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한 달 뒤 70% 폭락했다. 제2의 비트코인 NFT 붕괴 경고 등이 울렸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회복세다. 미국 싱크탱크 피러슨 국제경제연구소 PIIE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6%라고 전망했다. PIIE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실질 국내 총생산 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5.6%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 4.7%보다 0.9%포인트 올린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 압박으로 가져온다는 점이다. 마크 젠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경제학자는 CNBC의 과도한 호황기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발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네요. 현대오일뱅크 배터리 태양광 소재 신사업 착착 이뤄내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롯데케미칼과 합작회사인 현대케미칼을 통해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있네요. 현대오일뱅크는 HPC에 창사 이래 가장 큰 투자 금액인 3조 원을 투입했어요.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연료로서의 석유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소재로서의 석유 수요에 대응해 체질 변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HPC를 통해 연간 5천억 원의 영업이익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단독 기사입니다. 웹툰 이름 네이버만 쓰나 미국, 일본 이어 한국서도 탕표 등록 오대석 기자네요. 자, 네이버는 세계 최대 만화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에서 웹툰이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까지 획득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웹툰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에서는 웹코믹처럼 웹툰과 겹칠 수 있는 다른 용어도 있어 웹툰이 일반 명사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웹툰이 단어 자체로 권리가 인정된 국가에서 서비스명뿐만 아니라 앱, 어플리케이션 내 카테고리나 서비스 설명 등의 웹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제한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에는 2010년대 초부터 이 같은 작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여 일찌감치 웹툰 상표권 선점에 성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일경제 단독이네요. 홍성혁 기자. 대형 개발사만 앱 수수료 내고 나머지 대부분은 무료. 이게 구글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최근 호주와 프랑스 언론사의 뉴스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시작했는데 어떠냐고 하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정보를 잘 정리해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구글의 미션이다. 뉴스가 정보의 핵심 원천이다. 뉴스를 다루는 방식은 나라별 언론사별로 상황과 입장이 다르다. 구글은 한국 상황과 이용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을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9년끈 론스타 ISD 소송 상반기 최종 결론 날 듯합니다. 류령욱 기자입니다. 국제중재분정 판결은 통상 한쪽의 일반적인 완승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즉 론스타의 청구의 5억 원 중 일부분은 한국 정부의 배상목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론스타 청구 금액은 크게 세 가지로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따른 손실 1조 8천억 원, 과세당국 이중세금 부과 8,491억 원,
승소 시 벨기에 당국에 내야 하는 세금 2조 4천억 원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과 2011년 각각 HSBC와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매각이 지연되고 매각 금액도 낮아졌다고 주장하는데요. 한국 정부의 차별이 한국 벨기에 조세 조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매각 지연 손실을 제외하곤 론스타의 승소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이중 과세 부분은 이미 한국 대법원이 4차례 판결을 내렸고요. 중재판 정부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지현 기자입니다. 아시아 새 거점은 한국, 외국 갤러리 아트페어 상륙했네요. 궁금하신 분은 여기 청담동에 있는 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다 클릭하면 장소도 나오니까요. 매일경제 사설입니다. 억대 연봉 기업 만드는 건 강성 노조 아니라 혁신이라고 하네요. 기업 정보 분석 업체인 한국 CXO 연구소가 1,700여 개 주요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등기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기업이 2019년 52곳에서 지난해 68곳으로 늘어났다. 네이버 스튜디오 드래곤, NC소프트, 키움증권 등이 이 대열에 새로 진입했다. 정보기술, IT, 엔터테인먼트, 증권 업종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금액을 포함하면 부장급 이하 평균 급여가 2억 원에 근접해 전체 기업 중 1위에 올랐다.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주목받은 시젠의 평균 급여는 80% 이상 높아졌다. 이에 비해 노조활동이 왕성했던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 선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사선임 3% 룰 폐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서울경제 실온이네요. 최준선 교수죠. 계속 이 한 가지 이슈만 가지고 글을 쓰시네요.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은 역사가 길다. 지난 1962년 1월 20일에 공포된 재정상법에 처음 등장했다. 처음에는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모든 대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여 개별 3% 룰을 할 수 있었다. 근 60년이 돼가는 지금은 감사위원 선임이 의무화된 상장회사가 사회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는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진 모든 지분을 합해 그 합계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칙 합산 3% 룰이 추가됐다. 상근 감사 선임이 의무인 상장회사 또한 자산 총액 1,000억 원은 미만이라도 감사를 선임하는 상장회사에도 3% 합산 3% 룰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올 3월 정기총회 시즌에는요, 지분 19.32%를 가진 2대 주주가 지분 42.9%를 가진 최대 주주를 누르고 사내이사 감사위원 1명을 이사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 사모펀드가 보유 지분 25%를 6개로 쪼개 18%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반면 34%를 가진 대주주 측은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었다. 회사 측 감사 선임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 말 갑자기 상법이 개정돼 3월 주주총회에는 3% 룰을 이용한 경영권 공격 사례가 많지 않았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러나 내년에는 여러 세력들이 충분히 준비해 경영권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감사위원 1인의 분리 선임 제도까지 도입됐으니 공격자가 유리한 조건은 다 갖췄다. 3% 룰은 폐지되어야 한다. 라쿠텐 일본의 유통기업인데요. 엄청 잘 나간다고 하네요. 라쿠텐은 이런 노력 때문인지 창업한 지 8년 만에 2005년 일본 전자상거래 1위 기업으로 우뚝 섰다. 현재는 아마존 재팬에 이어 2위가 됐지만 여전히 시장 장악력을 자랑하고 있다. 라쿠텐과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점은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많이 다르다. 라쿠텐은 온라인 매장을 설치하고 기업을 입점시켜 임대료를 받는다. 일종의 온라인 백화점이다. 아마존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파는 온라인 대형마트다. 입점 기업을 상대하는 라쿠텐과 소비자와 거래하는 아마존 가운데 누가 우위를 보일지가 전자상 거래의 시장의 관심거리다. 라쿠텐의 연간 매출액은 2018년 1조엔 약 10조 원을 돌파했다. 1990년 이후 창업한 일본 기업 중 매출 1조 엔을 넘긴 것은 라쿠텐이 처음입니다. 미중 충돌 격화, 한국의 선택은 홍관희 분이 쓰셨네요. 미국은 과거 미소 냉전 시 핵탄두를 앞세웠던 정면 충돌 시나리오에 대비할 뿐 아니라 경제 회복과 사회 간접 화분 확대 및
기술혁신과 같은 광범하고 기초적인 국력 확장에도 힘을 쏟습니다. 바이든의 야심찬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패키지가 미중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중국 법안 차이나 빌이라고 불리는 이유인데요. 현재 미중 간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6대1에 달하나 국내 총생산 GDP는 10대 7 수준이고 중국은 2030년 내 미국을 추월하려고 합니다. 조윤희 기자인데요. 음반 레이벌 때는 빅히트 주주반발 어떻게 잠재울까요? 빅히트가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배구조를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방시혁 의장이요. 하이브하고 하이브 IP, 하이브 360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아래에 빅히트 뮤직을 신설해서요. 물적 분할하려고 합니다. LG화학이 과거 LG 에너솔루션을 물적 분할할 때 개미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번 지배구조를 변화를 두고 투자업계에서는 하이브가 빅히트 뮤직을 활용해 외부 투자 유치나 기업 공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격적으로 M&A를 펼치고 있는 하이브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측은 일단 빅히트 뮤직의 지분 매각이나 IPO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네이버 쿠팡 안 무서운 전문물의 진격입니다. CJ 올리브영의 진격이네요. 네. CJ 올리브영의 그 매장수 증가수를 볼까요? 올리브영 전체 매출 대비 온라인 비중을 볼게요. 2018년 7% 온라인 비중, 2020년 17% 온라인 비중 많이 올랐습니다. 우선 CJ 올리브영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장에서 유일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전국을 방어하며 일간 독주 체제를 경고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통 대기업들의 헬스 앤 뷰티 오프라인 매장이 정리 수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리브영은 오히려 13개 매장을 오픈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몰 매출 역시 지난해 전년 대비 62% 증가하며 온 오프라인 채널이 동반 성장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CJ 올리브영은 CJ그룹이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을 통해 상호 시너지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네이버와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CJ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만의 독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며 올리브영은 명실상부 국내 대표 헬스앤뷰티 유통 플랫폼 1위 지위를 굳건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철수 앞둔 LG폰 운명의 날 밝았다. 개발 인력, 고용은 유지한다고 하네요. 한편 LG전자는 5일 이사회를 열고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은 사업 철수인데요. LG전자는 지난 1월 매각과 사업 철수 등 다양한 사업 재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뒤 2개월여 동안 사업부 매각을 검토했지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결국 사업 철수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LG전자는 MC 사업부 매각을 위해 베트남 빈그룹과 구글, 독일, 폭스바겐 등과 접촉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G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 IP를 놓고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LG전자의 MC 사업 부분에 보유한 특허권 등은 LG전자가 앞으로 집중할 전장과 로봇, 가전사업 등에 유용하게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LG전자 측은 기술 이전보다는 생산 설비 매각을 타진했지만 주요 기업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과 스마트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특허 기술을 빼면 LG전자의 MC 사업을 인수할 매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스피드한 의사결정이 LG전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붙은 배터리 타입 경쟁, 차 업체와 합작 투자로 위험 분산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표를 한번 먼저 볼게요. 배터리 유형별 점유율 볼게요. 각형 49%, 파우치형 27%, 원통형 23%입니다. 파우치형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도요타 각형이 있는데요. 공급사 파나소닉 PEV이고요. 폭스바겐 각형 파우치, 삼성 SDI, LG SK, KATL, 현대차 각형 파우치, SK, LG, KTL, BMW 각형 삼성 KATL, 포드 각형 파우치 삼성 LG, 다임러 각형 파우치 KTL, LG SK, 볼보 각형 파우치 KATL, LG, 지리자동차 각형 파우치 KATL, 파라시스, 테슬라
원통, 파나소닉, LG 이렇게 됩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과 원통형, 삼성 SDI는 각형과 원통형을 만들고 SK 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을 생산해요. LG와 삼성은 두 가지 타입의 배터리 생산이 가능하지만 단일 타입만 생산이 가능한 SK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복수의 타입을 함께 공급받던 데서 특성 타입을 정해놓고 대량 물량을 공급받는다면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선택되느냐 배제되느냐에 따라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다면서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간 합작 투자 등 짝짓기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율이 한 자릿수대에 그치는 만큼 시장 성장성은 무궁무진해 배터리 업체가 특정 타입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력만 확보하고 있다면 기회가 더 크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하나그룹이요. 삼성 출신 영입해 사상 첫 여자 부사장 앉혔네요. 1974년인 장생인 장 부사장은 경기과학고를 졸업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으로 학사와 석박사를 마친 소재 분야 전문가인데요. 지난 2013년 당시 여성으로는 삼성전자 역사상 두 번째로 30대 임원 상무를 달았어요. 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IM IT 모바일 부문 무선사업부에서 일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선행요소기술 그룹장을 맡아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 시리즈 스마트폰을 최대한 얇고 가볍게 만드는 하드웨어 경박 단소 업무를 담당했었네요. 한국경제 사설이요. 경기회복 기회 꿈틀 투자세액 공제로 확대로 마중물 부어야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기 반등 속에 기업의 경기 회복 기대 심리도 꿈틀대고 있다. 올 들어 수출과 생산이 호조를 띠면서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3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록 BSI가 수치가 83으로 기준치 100을 밑돌아 아직은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기업이 더 많지만 전월보다 7포인트나 뛴 것이 고무적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처음 산출한 뉴스 심리 지수도 120선을 기록했다. 100을 넘으면 긍정적 기사가 부정적 기소가 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장규호 기자네요. 라이벌 효과. 이런 라이벌의 존재는 승자 독식이나 반독점 교제 논란을 줄인다는 점에서 값진데요. 약자인 언더독 2, 3위 기업의 존재는 강자인 텁독 1위 기업에 꼭 필요합니다. 자칫 느슨해지 1등을 더 뛰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쟁자를 죽이지 않고 잠재우는 전략을 핍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보잉과 에어버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대부분이 그런 경쟁 관계에서 발전했는데요. 라이벌에 감사하라. 그는 내 성공의 촉진제라는 말은 진리나 다름없습니다. 이마트의 마케팅 통할까요? 롯데 자이언트와 라이벌리를 강조하면서 지금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죠. 박수용 기자입니다.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의 세상. 이런 시대 상황과 맞물러 최근 밀레니얼 Z세대는 현실 세계의 활동 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디지털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아예 현실 세계를 자체를 디지털로 대체해 디지털 세상에서 만나고 소통하고 심지어는 경제 활동까지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메타버스란 닐 스티븐슨 소설 스노 크래치 1992년에 처음 사용된 개념인데요. 가상, 추상, 초월 등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흔히 이야기하는 가상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밀레니얼 Z세대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아예 메타버스로 모이는 상황이 됐죠. 가상 공간이지만 가상의 자신, 즉 아바타를 꾸미고자 하는 욕구와 아바타가 거쳐야 할 가상의 집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던 유리비통과 같은 의류 아이템이 거래되고 심지어는 가상이지만 집단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미술품 등이 거래되는 메타버스 내 경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세금 아끼려면 조금 복잡해도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하네요. 법인 사업자는요, 사업자 등록 이전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폐업 시에도 별도의 법인 청산 절차가 필요하는데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법인 소득입니다. 소득세율은 10에서 20%고요. 세후 소득에 대해선 법인의 유보자금으로 남겨놓을 수 있죠. 법인 소득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 급여나 주주의 배당으로만 가져갈 수 있죠.
이때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는데요. 즉 회사 소득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조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유보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인의 투자자금 원천이 되죠. 개인에 비해 저율의 세금만 부담하고 남은 자금을 법인 사금으로 유용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통해 세 부담을 줄여보는 시도가 많았는데,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2%로 올랐습니다. 양도시에는 법인세율 20%가 중과되게 됐네요. 이면우 기자입니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권 영업평자 대혼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한번 표를 볼게요. 금융사가 지켜야 하는 6대 판매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합성의 원칙. 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 상황에 미쳐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적정성의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찾는 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고지 확인 의무. 설명 의무. 세액제도를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할 때 상품의 주요 사항 설명. 불공정 영업 금지.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 금지. 부당 공유 금지, 소비자가 오해나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금지, 광고 규제, 금융상품 금융회사 광고 시 특정 내용을 포함 일부 내용은 금지. 이렇게 돼 있네요. 문정희 기자입니다. 미국 경기 회복세, 저달러 전망, 긴축선에 대비하라. 이는 단기적으로 대내화 환경이 달러와의 우호적일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미 달러와의 대표 상대 통화인 유로화는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백신 접종 지원 등 시장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 유로화는 달러화 지수의 57.6%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는 달러화의 강세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이달에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 예정돼 있다. 외국인이 수취할 때 배당금 규모는 약 9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79억 달러 수준이다. 과거 경험적으로 배당금의 절반 정도를 역송금했다는 점에서 총액은 줄어들 거로 예상되나 매년 4월에 외국인의 배당금 역송금과 달러화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한상준 기자입니다. 아케고스 마진콜보다 무서운 바퀴벌레 이론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기장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아케고스로만 그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벌써부터가 월가에서는 금융위기 당시 한동안 나돌았던 바퀴벌레 이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어요. 이 이론은 부엌 시트기에서 발견된 바퀴벌레는 벽이나 바닥에 숨어있는 떼의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금융 시스템으로 번지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두 지표로 한국을 진단해 보면요. 아케고스발 헤지펀드 위기설이 나돌기 시작한 이후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으나 중장기 투자 자금의 해수로 악화되면서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게 나옵니다. 하지만 자산 인플레 정도가 심한 가운데 유입 외자의 건전도가 약화되고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오르는 점은 주목해야 됩니다. 박동희 기자네요. 쿠팡, 나비효과, 이커머스 몹짐 부르기 전쟁. 자, 이커머스 거래인데요. 쿠팡 22조 원, 이베이 코리아 20조 원입니다. 네이버 17조 원. 이렇게 상강 체제가 있네요. 이베이 코리아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형보다는 흑자를 내는데 주력해왔는데요. 하지만 미국 본사가 한국 사업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략이 180도 전환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베이 코리아는 작년 하반기에만 거래액을 3조 원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매각을 앞두고 거의 모든 가용 자원을 마케팅에 쏟아부으며 거래액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구민기 기자입니다. 카카오 대 네이버 글로벌 컨텐츠 무한 경쟁. 카카오는 미국 시장에서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매출 3위 웹툰 플랫폼 타파스의 지분 40%를 지고 있지만 아직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레디시를 인수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게 카카오의 보관이다. IT 업계는 카카오가 일본 웹툰 시장에서 피코마를 키워 네이버를 따라잡은 만큼 미국에서도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 시장 규모가 8,098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웹툰을 단어를 이제 못 쓴다고 하니까 미국에선 되나요? 카카오 어떡합니까? 김대훈 기자입니다. 신한, 조진 콤비, 태양광 투자 빛났네요. 자, 신한은행에는 GIB가 있어요. 신한의 GIB겠죠. 이게 GIB라고 또 적혔네요. 기업금융투자 조직을 부르는 이름이다. 신한금융은행
투자금융부와 신한금융투자가 투자금융 분야에 기회를 포착하면 신한은행 및 신한생명이 신용공여자 LP로 자금을 대고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자산 투자자산운용 등이 자산운용을 맡는 매트릭스 체계로 운영된다. 신한은행과 신한생명 등 8건의 지분투자자는 이번에 투자액 156억 원의 2.5배 가량의 수익을 냈고 대출에 참여한 투자자도 연 7, 8%의 수익을 꾸준히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 GIB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SBJ, 신한자산운용이 협업한 첫 거래를 통해 그동안 1조 8천억 원 규모의 일본 태양광 PF를 주선했다며 나머지 사업에서도 뛰어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영효 기자입니다. 일본 개인정보 유출 없는 IC카드를 내놓는다고 하네요. 이스라엘 보안회사 허드슨 록의 창업자인 알론과 같은 지난 1월부터 페이스북의 이용자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폭로했어요. 그는 세계 106개국 5억 3,3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이름, 아이디, 생일,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이용자의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양자 암호 IC카드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암호가 걸려있는 복수의 서버에 정보를 분산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조재길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 회복, 일부 국가만 이득, 베트남, 태국 최대 수혜라고 합니다.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볼 국가로 베트남과 태국이 꼽히네요. 금융회사인 알리안츠는 미국 부양책이 베트남 GDP를 향후 2년간 1.4% 늘릴 거라고 분석했어요. 태국도 올해 미국으로 수출이 작년 대비 10에서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유럽 및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폭은 상쇄하고 남을 정도인데요. 태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지난해 14% 줄었던 부품 수출액이 올해 220억 달러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네요. 안정락 기자입니다. 엔트그룹 꼴랄라 중국 테크 기업들 IPO 포기하고 있네요. IPO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상장을 기다리는 업체 수는 급증하고 있어요. 금융정보업체 이스트머니에 따르면 중국에서 상장을 추진 중인 중국 기업은 2,300사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속도로 IPO가 진행된다면 이들 업체가 모두 상장하는데 4년이 걸리네요. 자, 기업도 많네요. 나라가 크니까. 상하이 코창판 상장 철회 기업수입니다. 3월에 138개나 상장 철회를 했어요. 다 이제 기업도 여기서 떠나면 어떡합니까? 강경미 기자입니다. 기업 연구개발비 49조 사상 최대라고 하네요. 어디가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까? 표를 잠깐 보실까요? 네, 여기는 표는 못 찾았고요. 하나그룹의 항공우주사업 계열관인 하라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4,624원을 R&D에 투자했고요. 매출 대비 비중도 8.7%로 100대 기업 중 5번째로 많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솔루션도 지난해 1,248억 원을 R&D 비용으로 썼고요. 특히 전년 대비 R&D 투자 증가율 기준으로 상위 10개사 안에 하나솔루션 2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위 등 하나그룹 계열사 3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공정위 GS그룹 내부거래 조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라고 하네요. 공정위는요, 2006년 설립된 시스템 통합업체 GSITM이 오너 일가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창구로 쓰였는지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GSITM의 지분 80%는 2018년 사모펀드 운영사인 IMM 인베스트먼트 JK의 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매각됐어요. 그 전까지는 허소홍 GS 전무, 허윤홍 GS건설 부사장 등 GS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GS 오너 일가가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낮췄는지도 점검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GS 오너 일가는 매각 당시 GSITM을 2023년까지 기업 공개하고 지분 10%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 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공정위는 이런 거래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조사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코덱스 삼성운용 타이거 미래에셋 양강구도 깨겠다라고 하네요. 네. 이거 ETF 점유율인데요. 삼성자산운용이요 28조 정도 ETF 운용해서 50% 점유하고 있고요. 미래에셋 자녀우송이 한 27%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등등등이 있어서 낮고요. 자, 업계에서는요, 삼성자산운용이 시장 점유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인수합병 등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외국계 ETF 전문 운용사 임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2018년
미국 ETF 운용사 글로벌 X를 인수한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해외 운용사를 인수해 해외형 상품의 출시를 확대할 것이란 예상인데요.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ETF를 내놓더라도 자금을 실어주고 판매방을 깔아줄 은행, 증권 계열사가 없는 자산운용소로서 ETF 사업은 계륵이라며 계열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부 운용사가 ETF 시장의 양강구도 깨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는데요. 공정위, 요거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조금은 다르네요. GSITM은 2006년 설립된 GS그룹의 시스템 통합 업체고요. 허송 GS에너지 전무, 허윤웅 GS건설 부사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했었다. 하지만 2018년 지분 80%를 사모펀드에 매각해 현재는 오너 일가 지분율이 20%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과거 GSITM이 내부 비중이 70% 이상이었을 때 이루어진 내부 거래 중 상당수가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민기 기자네요. 카카오 웹소설 플랫폼 레디시 4천억 원에 인수했네요. 카카오가 레디시 인수에 투자하는 금액은 4천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액은 카카오가 2016년 1조 9천억 원을 들여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후 최대 규모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작년 7월 레디시에 322억 원을 투자해 지분 12%를 확보했다. 올 2월엔 벤처캐피탈 등이 보유한 레디시 지분을 추가로 넘겨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4천억 원 투자로 인수가 성사되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레디시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김소영 기자네요. 금리 오르면 이자 수익 더 늘 텐데 금융주에 쏠린 눈입니다. 전배승 인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요, 시장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본격 가상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예대금리 확대로 대형은행 기준 평균 3, 4bp 수준의 마진 개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팀장급 줄사태 6조 원 굴리는 한국벤처투자 전문인력 엑소더스라고 하네요. 국내 한 VC 대표는요, 모태펀드 출자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묘한 부분에서 사업 당락이 경절될 수 있기 때문에 모태펀드 내부 사정에 좀 더 밝은 인력들이 필요해졌다며 단순히 인맥뿐 아니라 여러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언급했어요. 이어 상위 VC들뿐 아니라 중하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영입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바이든 거부권에 달린 LG SK 운명 소송전 이번 주에 기로네요. 업계에 따르면요, 지난달 초 양사 최고위급 경영진이 협상석을 마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약 3조 원 이상을 SK이노베이션이 기존 제시금보다 높은 1조 원을 제시했지만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단 양사가 직접 합의금을 공개한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 거론된 합의금과 집유익 방식은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프를 잠깐 보실게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일지입니다. 2019년 4월 LG화학 분할 전 미국 ITC 등의 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제소했고요. 2020년 2월 ITC 영업비밀 침해 제소권 LG화학의 예비승소 결정 났고요. 4월에 ITC 전면 재검토 결정, 12월에 LG엔솔 LG화학에서 분할 설립 소송 등 이어받았고요. 1월에 정세균 총리, 올해 1월이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LG, SK 합의 촉구했고요. 2월에 ITC, LG, 엔솔의 승소 최종 결정, SK이노의 제한적 10년 수익금지 명령, 3월에 정 총리 정례 브리핑서 재차 양사 합의 촉구, 3월에 신학저 LG화학 부회장 주총서 합당한 배상 받겠다라고 발언했네요. 전혜영 기자입니다. 엘리트형 리더 정지원 송보협회장은 누구? 여러 학위 과정을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정 회장은 손에 꼽히는 학고파입니다. 미국 변호사 뉴욕주, 공인회계사 캘리포니아주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고요. 공직에 있을 때는 신중하고 입이 무겁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정 회장이 업무를 맡으면 공식 브리핑을 진행할 때까지 사전에 관련 보도가 언론에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거래소 이사장 시절에 테슬라 상장, 성장상, 특례 상장 등 기존의 틀을 감감히 개선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정 회장 취임 1년 만에 코스닥 신규 상장자는 105개로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진우 기자입니다. 동상이모 2달간 안식 휴가 다녀온 회장님. 한미글로벌 회장이죠. 김 회장은 이미 업계에서 행복경영 전도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한미글로벌은 미혼 직원에게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하면 주택자금 대출도 지원해줍니다.
직원 자녀는 숫자에 상관없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보육비 및 학자금을 지원하고요. 직원들은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시간대별로 자율 출근하고요. 행복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 임직원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땐 부러우면 지는 것이란 소리가 나올 법합니다. 오동희 기자네요. 삼성과 이재용의 머뭇거림. 네, 좀 우유부단하다는 얘기예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과의 미술품 상속세 대납 문제 관련해 삼성과 내부에선 호환미술관이나 리움미술관의 미술품이 한 기업 가문의 소장품이 아니라는 인식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다. 2015년에서 16년경 들었던 얘기로는 이 회장 타겟이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이야 어찌 달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기회가 생기면 바로 실행할 요량이었던 것으로 안다. 재판 등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잠시 머뭇거린 듯하다. 예, 여기 머뭇거린 거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지가 중요한 만큼 의도에 대한 타인의 오해나 해석은 무시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2016년 말점으로 기억한다. 이건희 회장의 입원이 장기화되면서 당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은 이 부회장에게 회장직에 오를 것을 건의했다. 삼성이라는 거함의 리더 부재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회장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며 거부했었다. 인륜으로야 옳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기업가 가문의 후계로서 매무르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 머뭇거렸네요 또. Z세대 교복, 내셔널 지오그래픽 패션으로 재창조한 이 남자. 누굽니까? 돈도 못 벌고 고전하던 중에 Whatever It Takes와의 인연으로 어느 날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라이선스를 이용한 가방 사업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돼서 2012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방을 출시했는데 시장 반응이 좋았죠. 2013년 비즈니스 백팩, 2014년은 캠핑 용품으로 영역을 넓히며 라이선을 확대했고요. 2015년 여행용 캐리어를 출시했는데 더 잘 됐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었죠. 노란 박스에 또렷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글자를 무기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800년대에 설립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는 34인의 과학자가 지구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모험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누적된 모함과 차익성, 그리고 기록의 역사, 지구를 위한 활동은 내셔널 그래픽이 가진 독보적인 유산입니다. 한국에서 더 네이처 홀딩스는 통해 탄생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퍼렐이지만 미국 디즈니 본사의 엄격한 강독하에 옷을 생산하는 이유입니다. 제품의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까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미국 본사의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오정은 기자입니다. K-라이센스 패션 주요 브랜드 현황인데요. 브랜드명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패션 업체 FNF 특징 미국의 자연 탐사 보도 채널이고요. MLB FNF 미국 메이저 라구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까 말씀드렸고 코닥은 하이라이트 브랜드 미국의 필름 카메라 제조업체 폴라로이드 미국의 즉석사진기 업체 CNN은 스톤글로벌에서 하죠. 미국 보도 전문 채널 페남은 SJ그룹 미국 항공사 브랜드 NFL 더 네이처홀딩스 전 미식축구협회 브랜드입니다. 박준식 기자네요. 경영권 문제 끝난 한직할 주가 어쩌나 산업은행 교환 사채 했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요. 일단 연합을 맺고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를 자처했던 반도건설이 차익 실현에 나설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반도건설은 2019년부터 계열사인 대우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 등을 통해 한칠카 지분을 매입했고 현재 평가 차익 가치가 1,5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권홍사 회장이 이끄는 반도건설은 사실상 1인 지배체제를 이루고 있어 3자 연합 가운데서도 가장 민첩하게 주가 하락에 대비해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고요. 지분 매입 배경에 당초 조현아 전 부사장과 고 조현호 한진그룹 회장의 유훈 때문인 걸 감안하면요. 보유 영분이 무색해진 현 시점에서 지분을 처분해 경제적 차익이라도 실현하는 게 실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분을 매입한 계열사들은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장의 재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주가 하락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특별한 보관 없이 매각을 해태하는 건 배임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죠. 3자 연합 가운데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근 전략적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금화할 필요가 없이 느긋한 것도 아닌데요. 조 전 부사장은요. 이미 3월 중 지분 가운데 5만 5천 주를 팔아 KCGI에 팔아서요. 33억 원을 마련했고요.
분쟁 중이라 단 1주가 아쉬울 법하지만 존 부사장은 국세청에 납입해야 하는 상속세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6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조 전 부사장은 고 조양호 전 회장의 3남매 가운데 본인만 유일하게 그룹 내 직책이 없어 현금으로 원활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국세청은 상장사의 지분의 경우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물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한지영 기자입니다. 백신도 경제회복도 K자 양극화, 미국 중국만 웃는다고 하네요. 미국은 1조 9천억 달러, 2145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고 하루 평균 300만 평 백신 접종을 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백신 접종률은 낮지만 지난해 초부터 공격적인 부양책을 쏟아내고 코로나19를 통제한 후에야 재정 프로그램을 축소했죠. 이어 지난해 말에는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국가별 백신 접종률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이요 31%입니다. 올해 경쟁률 성장률치 6.3%, 중국은 백신 4%, 경제 성장률 8.5%, 유럽연합 백신 12.2%, 경제 성장률 4.4%, 영국 백신 접종률 47%, 경제 성장률 3.8%, 일본 백신 접종률 0.7%, 경제 성장률 2.5%, 한국 백신 접종률 1.8%, 경제 성장률 3.6%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정말 백신 접종률이 낮네요. 신유경 기자입니다. 바이든 정부와 경기 부양책, 미국엔 득, 신흥국엔 독이라고 하네요. 미국 경제 성장의 낙수 효과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미국의 제조업 강화, 보호무역, 혁신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김 센터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재료 부흥을 시작했는데 과거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던 물품을 직접 제조하니 미국발 낙수 효과가 약해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은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의 경제 흐름을 경제적으로 갈랐다고 설명했네요. 이항희 기자입니다. 기재부 전현직이 쓴 한율 입문서가 나왔네요. 전 세계 외환시장 거래 규모는요 5조 3천억 원에 달하고요. 1년이 아니고 단 하루 거래액입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의 3배 규모고요. 그런데 외환시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식은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가 있는데 외환시장은 물리적 공간이 없습니다. 큰 규모의 외환거래는요 전화나 컴퓨터 등으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부르는 외환시장은 외환을 사고 파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의미할 뿐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서정훈 기자입니다. 애플, 퀄컴, 엔비디아도 9회 TSMC 어떻게 반도체 주국을 이끌었을까요? 이 책은요. 창업주 모리스 창을 중업합니다. 90세가 됐네요.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뒤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최고위 임원을 지내다가 1985년 대만에 건너갑니다. 1987년 TSMC를 창업할 때 그의 나이가 56세, 미국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취를 이루고 돌아왔지만 안주하지 않고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1989년에 이건희 삼성회장에게 영입 제안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5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 새 회사를 창업해 대만의 반도체 아버지로서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았어요. 모리스 창이 창업할 당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웨이퍼, 반도체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을 설계한 곳에서 제조 가공까지 담당하는 통합 공장 모델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반도체 생산만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모델에 집중하겠다고 투자를 요청했을 때 인텔, 미쓰비시, 도시바 등 다수 기업은 거절했죠. 겨우 필리스 도움을 받아 회사를 창립했네요. 이호승 기자입니다. AI 대항해 시대 데이터 받아 개척할 선장을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김명혜 회장은요. 사르르트는 인생의 birth와 death 사이의 C라고 얘기했습니다. C에는 choice, 선택, challenge, 도전, cooperation, 협업, complain, 불평, corruption, 부패 등이 있습니다. 어떤 C를 선택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C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네요. 매일경제사설입니다. 글로벌 500 한국기업 감소, 대기업 발목 잡기부터 멈춰라!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은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대표 기업들은 법인세 노사관계 규제 등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약 10조 원으로 미국 인텔의 2배, 대만 TSMC의 4배에 달합니다. 삼성전자 법인세 유효세율도 지난해 27.3%로 TSMC에 비해 2.5배 높았어요. 국가 대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힘을 실어야 하는데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만 강조할 뿐 대기업에 대해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대표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는 풀어야 할 겁니다.
노동조합의 편향된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 유연성도 국제 수준을 높여야 할 일인데요.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인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하네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종료, KCGI 공동보유 계약 해지했네요. 3자연합은 이번 한질가 주주총회에서도 주주 제한에 나서지 않으며 사실상 와해 수순을 밟았어요. 조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질가 주식 중 5만 5천 주를 KCGI에 장외 매도하면서 연합 해체가 본격화됐죠. 3자연합의 주식 공동보유 계약상 단독으로 주식 신규 취득이나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 전 부사장의 매도는 3자연합 내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만 KCGI는 3자 연합이 공동보유 계약하지 후에도 주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네요. 시스템 반도체 지원 필요한 한국 10 나노 이하 대만 92%, 한국 8%. 반도체 종류별 제조 지역 비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44%, 일본이 한 20%, 중국 14%, 대만 11% 정도 되고요. 10 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이 92%입니다.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전체 중에서는 대만 20%, 한국 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하는 SK텔레콤 질주 계속될까? 네, 지배구조 한번 볼게요. 인적분할 가정한 지배구조 개편안입니다. SK텔레콤이 SK가 SK텔레콤을 26% 소유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11번가, 원스토어, ADT 캡스, 웨이브, 팀의 모빌리티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요. 자, SK가요. SK텔레콤과 SKT홀딩스 그 두 개로 나눠서 소유할 것 같고요. SK텔레콤이 이제 SK브로드밴드 소유할 것 같고 SKT홀딩스라고 하죠. 투자회사가 SK하이닉스, 11번가, 원스토어, ADT 캡스, 웨이브, 팀의 모빌리티를 소유하는 방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한질간 경영권 분쟁 패배한 3자연합 15개월 만에 각자 도생한다고 하네요.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는의 증자 참여로 현 경영진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경제 정치가 마련됐다면서도 앞으로도 주주로서 견제와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CGI는 당장은 엑시트 자금 회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인 걸로 알려졌고요. 한치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익을 실현 때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18년부터 11월부터 한진카 주식을 매입한 KCGI는 3천억 원가량의 평가이익을 거둔 걸로 추정되는데요. 한진카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 57,400원입니다. KCGI 평균 매입 단가는 주당 3만원 중반이고요. 반도건설 보유 지분 평가이익은 약 1,500원 정도로 예상되고 코로나 1년 더 부유해진 억만장자들 재산 54% 불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 2,365명 명단에 한국인 38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김정주 NXC 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141억 달러로 한국인 중 가장 높은 순위인 144위를 기록했어요. 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8억 달러,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97억 달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4억 달러, 권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67억 달러,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59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설의 카이스트가 AI 바다 기업 개척해달라고 하면서 기부를 했네요. 김 명예회장은 원래 약정의 500억 원을 10년간 연차별 계획에 따라 분할 기부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첫해 약정 금액 26억 6천만 원과 2년차에 송금하기로 한 51억 5천만 원을 합쳐 78억 1천만 원을 지난달 한꺼번에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속도에 대한 조바심에서죠. 이 아침 인물 조지 마셜 플랜으로 유럽 공산화를 막았네요. 1880년 12월에 태어나 버지니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마셜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참모총장을 지냈죠. 1947년 국무장관을 부임한 뒤 하버드대 졸업식에 참석한 그는 연설을 통해 처음 마셜 플랜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마셜 플랜으로 1948년부터 51년 말까지 유럽에 120억 달러의 원조가 이루어졌는데요. 전후 유럽 경제 재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는 1959년 10월에 숨졌습니다. 비트코인은 폭풍 질주, 국내 중소거래소는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금감원 무자본 M&A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연내 구축한다고 하네요. 무자본 M&A는 자본 없이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이는 걸 말하는데요.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주가 조작 등 소위 작전에 동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인 후 바이오, 자율주행, 신재생 에너지 등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에 진출한다고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이에요. 이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모두 팝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횡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네요. 변형 후 기본소득보다 마이너스 소득세 신설하자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파군의 경제 뉴스 잘 들으셨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